네, 조희대가 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개최가 됐고요. 새로 의장단을 뽑는 날이어서 조희대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안타까운 소식인 게 조희대랑 외롭게 싸워왔던 송승용 판사가 원래 입후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됐으면 참 또 사법부에 희망이 보였을 텐데 거의 더블 스코어로 패배하셨다고 하고요. 아이고. 역시 사법부는 자정이 안 된다. 그렇죠. 자정하려고 했었으면 그 사람을 뽑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었고요. 또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하고 이걸 또 막 조물조물 됐어요. 조희대도 떠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네, 조희대는 일단 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는 법이 시행돼서 법관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하실 텐데 이직 기형이 돼서 대법원장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얘기를 했고요.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 때 이와 관련해서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살펴서 법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그리고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법관 대표 여러분들 의견을 내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내란 공범인 제가 들을게요. 뭘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뭘 네. 대응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판사들이 뭔가 법안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법안에 대해 새로 입법된 내용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거면은 판사직을 던지시고 출마를 하셔야 됩니다. 한동훈처럼.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장동혁처럼 네. 예를 들면 내란당으로 다 가서 이런 사람들 모아주는 데가 또 쓰레기통이 내란당인 거거든요. 그럼요. 판사들은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기관이지 법을 뭐 대응하고 이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판사들 한 명 한 명이 국민으로서 내가 침해를 받았다. 그러면은 국민들처럼 재판 소원을 걸면 돼요. 근데 예를 들면은 판사들이 자기의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한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어서 권력을 이용하고 국회에게 막 항의하고 국민들을 억압하려고 하고 그런 게 쿠데타 아니에요, 사실은. 네, 이것도 조희대 탄핵 안 한다는 소문 들리자마자 나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근데 또 이런 뉴스들은 굉장히 또 언론에서 잘 보도를 해요. 조희대 탄핵은 쏙 들어가고 나서. 너무 열이 받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한 8시간 회의를 했다고요? 네. 거기서 나온 결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뭐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했는데 일단 뭐 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규탄을 하면서 내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재판 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 부족 등 사실심의 약화, 법의격제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라고 입장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겠다. 그래서 전국 법관회의 대표회의에 각 분과들이 모두 이 사법개혁 3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체제를 바꾸겠다. 뭐 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진짜 미친 겁니다, 정말. 네. 법 왜곡죄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법관들이 자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앞으로 우리가 국민들에게서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를 하는 회의가 아니라 법 왜곡죄로 내가 직접적인 고소고발이 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사법부가 법원행정처가 이런 막 항의성 회의를 지금 여 안에서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리고 뭐 신속 재판이 안 되고 너무 힘들다고 해서 인력도 늘려주겠다는데 대법관도 늘리고 필요하면 판사도 더 뽑으세요. 그거는 또 다 싫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거는 싫다면서 난리예요. 전 충격적인 게 이게 만약에 법원행정처에서 법 왜곡죄로 고소고발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변호사 자격 사무관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해주고 판사들한테 5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500만 원 이하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네, 이게 원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관이 고소고발을 당하면은 500만 원 이하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걸 더 강화해서 더 많이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래기를 이제 하는 거구나. 네, 그 저는 이거 듣고 놀란 게 민형사 소송을 당하는 법관들을 일단은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었던 거 미친 거 아니냐 생각이 들었고 지들끼리 갯돈이나 걷어서 할 것이지 필요하면은. 그리고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따로 설치해서 운영할 정도로 이미 판사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의곡제가 갑자기 생겨서 갑자기 법관들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다 뻥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얘기할 때마다 예전에 한번 들은 얘기인데 택시기사들이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같은 게 강화돼가지고 택시기사들이 뭐 이러면 속도 너무 높여서 벌금 같은 거 받아요. 택시기사들이 이거 가지고 항의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법을 네. 지킨다고요. 모든 국민들은 법에 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 지키려고 해요. 이거를 막 억압하거나 이거를 막 잘못됐다라고 항의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요. 와, 저는
법 왜곡죄는 사실 법을 왜곡해서 판결한 직영 판사 같은 인간들이 걸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이런 판사들을 보호해주는 게 법원행정처의 역할인 겁니까? 그래서 법원행정처 폐지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 왜곡죄에 안 걸리게 판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더욱더 강화하고 이걸 달래려고 한다, 판사들을. 내란 무죄 공작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곧 있으면 내란 무죄를 만들겠죠. 지방선거 이후에.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4월인데 6월 3일에 이제 지방선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맞습니다. 내란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포석들을 깔고 얼마나 많은 법 왜곡을 저지를 거예요, 판사들이. 거기에 따른 빌드업인 거다, 이거는. 야,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더 심각한 게 지금 형사 12부의 이승철 판사예요. 네, 내란 전담 재판부죠. 근데 요게 이 이승철 판사가 그 특검법에 약간 구멍을 이용해서 지금 멋대로 윤석열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끌어가지고 좀 민심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특검법에서는 2, 3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라고 항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입법 취지가 있는데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개월 딱 못 지켜도 4개월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심 선고되고 2달이 지나도록 첫 기일조차 잡지 않고 미루고 있습니다. 어쩐지 소식이 없어요.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죄예요. 내란죄입니다. 지금 2차 종합특검은 외환까지 파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란죄에 대한 소식이 없습니다. 다 무슨 정치자금법, 무슨 특공방 이런 재판만 하고 있는 거야. 뭐야? 내란 재판 어딨어? 내란죄 뭐 하고 있지? 봤는데 2달이 되도록 첫 기회를 안 잡고 있는 겁니다. 네, 내란 속의 재판 불러주지 않으니까 윤석열이 자기가 뭐 때문에 들어와 있는지도 까먹는 거예요. 빨리빨리 좀 불러주시라. 요청드립니다. 김건희도 자기가 최종적으로는 내란 수괴의 수괴죄고 국정농단 수괴인 건데 뭔지 모르는 거야. 너무 많은 네. 거에 다른 거에 불려다니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내란 우두머리죄가 사형으로 일단 최종 확정이 되어야지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승철 판사가 이거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 아니잖아요. 검찰에서 기소한 거잖아요. 딴 데서 기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내에서 안 해도 된다. 세워라 내워라 판단하면서 직위원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직위원이 얼마나 질질 끌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거의 무죄 판결 같은 무기징역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은 아직 아니지 않냐. 이런 내란 세력의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재판 지연 작전을 하고 있는 거다. 최종은 내란 무죄일 거다. 아,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조금 더 이어서 국정조사 관련해서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보면은 김성태, 그러니까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김성태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진술 세미나를 해주고 연어회덮밥으로 회식 자리를 마련해주면서 이제 회유 협박이 있었던 거잖아요. 정치검찰이. 요게 이제 골자인 건데 일단 첫 번째 관련해서 검찰의 입맛에 맞게 진술을 해준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보은이 있었다. 요게 이제 밝혀진 거잖아요. 네, 금융감독원이 쌍방울이 계열사들을 통해 가지고 주가 조작한 거를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김성태한테 협박하는 사안 중에 하나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사실 대북송금도 쌍방울의 이런 주가 조작 일환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아무튼 요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금감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잡아가시기만 하면 된다. 증거 다 모아놨고 이제 수원지검에서 이제 기관끼리는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가져가잖아요. 네. 그래서 영장 치시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수원지검이 영장을 안 칩니다. 금관원한테 자료를 받아놓고 나서도 아니 안 받은 거죠. 아예 안 받아. 가져가라고 했는데 아니요 안 가져갈 건데요.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김성태한테 주가 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근데 그 불기소 처분 결정문에 보면은 아주 뻔뻔하게도 금감원이 자료 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기소했다고 적은 거예요. 이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불기소 내용이 그 내용인 거구나. 그러면은 네네. 와. 그래서 수원지검이 원래 자료 확보를 딱 했으면은 이거 자료 확보했는데 기소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금감원에서 기소하라고 자료를 넘겨준 건데. 그렇죠. 그래서 아예 자료를 받지 않고 이 사건을 들고 김성태한테 진술해라 회유하는 협박용으로만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부니까 거짓 진술을 하니까 다른 사건들은 털어준 거죠.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박상용한테 입맛에 맞는 진술을 해줬으면 법인카드 묻어준다. 이게 요 얘기인 거예요. 네. 김성태가 박상용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입맛에 맞게 잘 해주니까 혐의가 명확한 주가 조작 사건을 덮은 겁니다. 이게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이재명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안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덮었는가 검찰이.
그러니까 조금만 국정조사해도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화영은 무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검찰이 수사를 잘해요? 그러니까요. 조작을 잘하고 알고도 덮어주는 걸 잘하는 겁니다. 검찰이. 뭐 보안 수사권이든 뭐든 수사 들어간 거는 한 톨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직도 보안 수사권 검찰한테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머릿속이 궁금하다는 거야, 나는. 검찰한테 뭐 받아먹지 않은 이상 그걸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요. 박상용이랑 이원석이 지금 어제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정조사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바가 없다. 근데 지금 국정조사에서 작은 거 하나를 전부인 것처럼 크게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되묻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에 대해서 뭘 했느냐, 뭘 주고받았느냐라는 물증을 내라. 근데 물증이 사실은 하나도 없고 다 회유와 협박으로 만들어진 짜맞춰진 진술뿐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유일한 물증이 김성태가 가지고 있던 대북 송금 회의록이었던 거예요. 네, 이것도 근데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김성태의 회유된 거짓 증언과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한 물적 증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화영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이 됐습니다. 증거 채택이 돼가지고 네. 이 말씀하신 김태균이라는 사람의 쌍방울 브로커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 회의록에 보면은 경기도에 의해서 대북 송금을 했다라고 이제 기술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뭐 회의록이면은 파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일이 작성해서 제출되고 언제 작성됐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조작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데 주요한 근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원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종이로 뽑아서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이상하게 연어 술파티랑 비슷한 시기인 23년 5월에 제출이 됐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그 전에 작성해가지고 제출됐다고는 하지만은 23년 5월에 작성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종이로 냈는데. 원본이 없고 원본 파일로 작성을 했으면 그게 언제 작성됐는지 시기 막 다 보잖아요. 네네. 김용현이든 노상원이든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하잖아. 그럼요. 근데 원본이 없고 그냥 종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원본 파일이 없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도쿄, 뭐 홍콩, 뉴욕, 시애틀 자기가 다니면서 5개 곳에서 썼다. 근데 노트북을 안 가지고 다니는데 해외 브로커고 막 업무를 보는 사람인데 노트북은 전혀 안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숙소에 있는 공용 컴퓨터로 작성해서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양식이 한글 아래 한글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증언이 사실이 되려면은 얘는 노트북은 안 갖고 다니지만은 한글 그 파일 그 뭐라고 하죠? 응용 프로그램은 갖고 다니는 거야. 다녀야 돼. 그래서 세계 곳곳에 공용 컴퓨터에 한글을 깔아. 근데 그 공용 컴퓨터에 한글이 있을 수 있잖아. 아니죠. 한글은 우리나라에서만 씁니다. 네. 일본이나 워드 이런 어디나. 거면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일본 도쿄 하얏트 리젠스 비즈니스 센터는 우리는 공용 컴퓨터에 아래 한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아니요. 아예 공용 컴퓨터가 없대요, 거기는. 이제 언론사에서 확인해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5곳을 다 조사하진 못했고 한 곳에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는 숙소에 공용 컴퓨터 자체가 없다. 뭔 소리냐? 언제 PC를 들고 와서 쓰고 나간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노트북은 안 들고 다니는데 컴퓨터를 들고 다니나? 데스크탑? 그렇죠. 아래 한글과 공용 컴퓨터를 들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법원에서 이거를 유일한 증거로 채택을 했다는 겁니다. 인정을 해줘요. 네. 왜 인정했겠어요? 나머지는 다 회유와 협박으로 짜맞춰진 진술인데 유일한 물증이 이거 말고는 없거든. 그리고 심지어 이 1심 법원 신진호 부장판사인데요. 여기서는 국정원이 제출했던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있다라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또 다 채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정원은 못 믿겠고 사기꾼 김성태는 믿겠고 이 어디 출처를 알 수 없는 종이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왜냐면 데스크탑이랑 한글 응용 프로그램 들고 작성했을 수 있으니까 왜 그걸 못 믿어줘?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가. 네. 그렇게 믿어주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수원 고법으로 영전하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근데 말씀들 하신 것처럼 이걸 말도 안 되는 증거를 채택한 1심 판사가 신진우 부장판사 영전했어요. 이후에 그때 징역 9년 6개월을 때려요. 이 말도 안 되는 유일한 물적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항소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항소심 저 이번에 저도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문주영 부장판사라는 거예요. 항소심이 이제 징역 7년 8개월이 나와서 지금 그 형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 여자거든요. 문주영 부장판사. 심지어 이제 2심에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일관되게 내내 이제 부인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뭐 1심에서는 중간에 바꿨으니까 어쩌고저쩌고 뭐 할 수 있다고 치는데 2심에서는 일관되게 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7년 8개월을 때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함께 했다라고까지 인정을 합니다. 저 문주영 부장판사가 사진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 법원의 수석 부장판사, 그러니까 보통 특별법원 같은데 어디 판사로 이제 재직을 좀 하다가 24년 초에 조이대가 취임을 하면서 갑자기 수원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네, 특허법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형사법을 다루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근데 조이대가 이 사건 맡으라고 고등법원으로 네, 수원 고법으로 파견을 하죠. 파견을 한 거예요. 조이대가 취임 이후에 바로. 근데 이 문주영 부장판사가 귀족 판사들만 간다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요. 현재는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도 영전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대법원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예. 대법원 판사가 박영재인 거죠. 그럼요. 주심이. 이게 선고 시기들도 좀 다 의도적입니다. 네. 일단은 2심 선고가 12월 27일에 있었어요. 24년 11월 27일입니다. 요게 내란 직후잖아요. 그래서 내란이 성공했으면은 이 2심에서 이화영한테 선고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그렇죠. 명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를 근거로 이재명 죽이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란 이후에도 그걸 네.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이 선고일은 이전에 잡아둔 거니까 내란이 성공할 걸 가정하고 잡아둔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은 박영재가 주심을 맡았는데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선고일 3심 선고일 발표를 5월 29일에 합니다. 이게 언제였냐? 대전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대선 사전투표. 아주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선거에 영향을 주고 개입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거고요. 25년 6월 5일에 3심 선고를 합니다. 이거는 대통령 당선 이틀 뒤입니다.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너의 목줄을 잡고 흔들겠다 이런 의도가 분명한 거죠. 내란이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일에 터졌어요. 12월 27일에 이화영 항소심 판결을 7년 8개월을 합니다. 문주형 부장판사가 지금 조이대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가. 그러면은 이화영 다음은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내란에 성공할 걸 가정하고 이재명을 내란 때 죽이든 아니면 내란에 실패를 하더라도 이화영 다음은 이화영이 유죄가 나오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유죄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내란을 계속해서 재판으로 이어가려고 했던 자가 조이대 대법원장인 겁니다.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이 아니에요. 사실 내란에는 내란이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던 자가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중간에 폭동도 겪었어요. 서부지법 폭도도 맞았어요. 근데 이거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불법 재판을 열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한 자인 거예요. 이랬는데도 탄핵을 안 시킵니까? 너무 늦었어요, 지금도. 왜 여기서 계산기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국회가 지금. 네, 이런 내란 동조범이 돌아다니지 않게끔 탄핵을 시급히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가만두면 지금 윤석열 3심을 맡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다는 거고 저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지금 2차 종합특검 저희가 지금 소개를 잘 못 드리고 있는데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이원석 같은 경우도 출국금지 내렸더라고요. 외환도 열심히 팔려고 하고 있고. 근데 특검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조작 기소 이거 특검한다고 하잖아요. 국정조사 끝나면은 특검하겠다.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밝혔는데 특검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조이대 사법부 가면 줄줄이 다 풀려나는데. 심지어 제가 문주영 부장판사 아까 소개를 좀 못 드렸는데 그 문주영 부장판사 남편이 임재동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공안검사했고 지금 김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지연 내란 45인 그 막았던 윤석열 체포방해 네. 조지연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변호사도 맡았어요. 그렇게 검언 정판이 카르텔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카르텔 내란 세력의 최후보로 조이대부터 탄핵을 해야지 앞으로의 내란 단죄가 탄탄대로다. 국회는 빨리 해야 됩니다. 네, 박상영도 그렇고 이 법비들은 가족을 파보면 다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박상영도 판사 출신 아닙니까, 와이프가? 네, 이 카르텔이 진짜 정말 공고한 겁니다. 네. 기존의 임기가 끝난 이 법관 대표회의 의장단을 교체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뭐 다뤄지게 될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장단 재선출 정도가 아마 의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밖의 행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아직 딱히 공개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관 대표회의에 조희대가 대법원장 자격으로 참석을 합니다. 대법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조희대는 이 참여한 법관들을 앞에 놓고 쿠데타, 사법 쿠데타를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사법개혁법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사법개혁법 이미 통과가 돼서 시행 단계에 들어갔는데 사법개혁법에 대한 대응을 지금 와서 하겠다고? 사실상 사법개혁법에 협조하지 말라는 의미죠. 판사가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률에 협조하지 말라,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조희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이후, 아니 그 이전부터 끊임없이 사법 쿠데타를 기도해 왔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좀 설명을 드리기도 할 텐데요. 조희대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정부, 민주당, 우리 민주 세력들을 짓밟으려고 했어요. 사법이란 이름으로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고요. 사법이란 이름으로 정치에 개입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많아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그랬던 조희대는 여전히 그런 쿠데타의 꿈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가 군대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하려고 했다면 조희대는 판사들을 끌어모아서 재판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전에도 드린 적이 있어요. 내란 직후에 조희대가 한 짓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조희대란 놈 정말 이거 아주 흉측한 내란 주범입니다. 여러분 12월 3일에 2024년 12월 3일에 내란이 일어났잖아요. 윤석열이가 쿠데타를 했잖아요. 그런데 12월 9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2월 9일. 조희대는 조국 대표를 확정 판결을 통해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아니, 지금 내란이 났는데 주요 야당 당수를 감옥에 쳐넣는다고? 하필 그날?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희대가 그 날짜를 미리 정해뒀다면 조희대는 윤석열의 내란에 발맞춰서 조국을 감옥에 쳐넣으려고 한 것이고요. 윤석열은 합법적으로 감옥에 떨어진 조국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 순서가 딱 맞아 떨어져요. 12월 4일, 12월 9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2월 27일인가요? 그날은 갑자기 이화영 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12월 27일 날.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도 그대로 유죄가 나오죠. 그게 2024년 12월 27일인가 그래요. 내란이 12월 3일 날 일어났는데 27일 날 이화영을 감옥에 넣었다고,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게 뭡니까? 이화영 다음은 이재명이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법원은 이미 이때부터 이재명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한 준비 작업을 착착착착 진행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지죠. 6개월 만에. 그게 언제입니까? 2025년 6월 5일입니다. 6월 5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바로 다음 날이야. 6월 3일 날 선거했고 6월 4일 날 취임을 했는데 6월 5일 날 이화영을 감옥에 보내요. 확정 판결 내려버립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5월 27일인가요? 그 대선 사전 투표
1일차 대선 사전 투표를 하는데 그날 맞춰가지고 조이대가 뭔 짓을 합니까? 예.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선고를 하겠노라고 발표를 하죠, 그날. 뭐예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전 투표하는 날 그걸 발표를 할 수 있어? 이것만 보더라도 조이대는 끊임없이 재판권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하면서 조이대가 전형적으로 자신의 그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조이대가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지금 박상용 검사의 조작 기소 파문이 법원에까지 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 항소심 선고가 2024년 12월 27일, 확정 판결이 25년 6월 5일, 확정 판결 선고하겠다고 공표한 날이 5월 27일. 어쩜 그렇게 날짜가 딱딱 맞을 수가 있냐고. 그건 뭘 말합니까? 박상용하고 조이대하고 짰다라는 것밖에 더 돼요. 만약에 이 박상용의 조작 기소 파문을 수사를 하게 된다면 이 조작 기소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 조작 기소를 걸러내지 못한 법원, 그 법원에도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에 불똥이 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이대가 갑자기 이렇게 사법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이대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조이대가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 참석합니다. 대법원장은 법관 대표회의에 참석해야 돼요. 개회식에 앞서 조이대가 인사말을 합니다. 인사말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게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우려가 클 줄 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우려가 클 줄 안다. 대응책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응책을 준비하다니 판사들이 무슨 대응책을 준비해. 판사들은 법을 해석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대응책을 준비해. 법을 만들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가 있고 그 국가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법을 세우는 거, 그 대처법을 만드는 거는 국회와 행정부가 할 일이지 사법부는 거기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무슨 대응을 한다는 거야. 사법부가 대응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위반이야. 조이대는 입만 열면은 삼권분립 얘기하는데 지금 조이대야말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법부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니들은 대응책 마련하면 안 돼. 사법부는 재판만 하란 말이야. 법을 해석만 하라고. 억울하면 니들도 헌법소원을 내든가. 자, 그렇기 때문에 조이대가 대응책을 준비하라고 한 거는 사실상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저항을 하라. 저항해라. 그 법 지키지 마라라고 선동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법부는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응책을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러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게 사법부예요. 사법부는 소극형입니다. 불고불리 원칙이라는 게 있죠. 고소가 안 되면은 심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사법개혁 3법 누가 고소했어? 재판에 갖다 댔어? 아니잖아. 그런데 무슨 대응책을 준비한다 그래? 니들은 법이 정해놓은 대로 재판하면 돼. 감히 뭐라고 대응책을 준비한다 만다 합니까? 대응책 준비한다 만다 말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거 바로 이해되시죠? 근데 삼권분립을 위반해서 이재명 정부와 맞짱을 뜨겠다는 거니
이거야말로 뭐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란이에요. 사법부가 내란을 일으키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조이대가 이렇게 인사말에서 선동을 하고 나가니까 판사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사실 오늘 법관 대표회의는 크게 할 일이 없었어요. 뭐 어떻게 사전에 어떤 의제가 상정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이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는지에 대해서 사실 여론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관 대표들이 굳이 이벤트를 만들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다? 사법개혁 개정에 유감을 표시한다. 신속 공정한 재판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신속 공정한 재판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니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했다고? 법원이 신속 공정한 재판을 했다고? 야, 정말 뚫린 입이라고 참 함부로 얘기한다. 대한민국 길 가는 사람 다 자꾸 물어봐봐. 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있는지. 적어도 신속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희대가요, 재판 신속하게 처리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뭐? 이재명 죽이는 법, 이재명 죽이는 판결, 그거 하나만 신속하게 했어. 나머지는 시간 질질 겁니다. 조희대가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앞당긴 게 있다면 그건 100% 뭐? 이재명을 죽이는 법이었다고.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그 1차 사건을 유죄 확정 판결 내린 것도 조희대인데, 그 조희대가 6개월 만에 그 판결 내렸거든요. 그 뭐겠어요? 뭐기는 뭐야. 이재명과 관련되어 있고 이재명을 죽일 수 있는 법 판결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신속하게 한 겁니다. 조희대한테 신속 공정, 이재명 죽이는 게 신속하고 공정한 거야. 조희대 주둥아리는 그런 주둥아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판사들이 부화내동해가지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도 합니다.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 부족 등 사실심 약화, 법 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 이로 해서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대법관 수를 늘렸는데? 대법관 수를 늘렸는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못 받는다고? 사실심이 약화돼? 대법관 수를 늘렸는데 왜 사실심이 약화되는데? 그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래봤자 대법관 12명 늘어나요. 12명 늘어났는데 전국에 법관이 몇 명? 5,000명이야. 그런데 12명 늘었다고 사실심이 약화된다고? 그 어디서 그런 희한한 논리가 나와요? 그 판사들은 그런 식으로 어거지를 쓰나?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재판 당사자가, 아니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런 식으로 어거지 써봐. 판사가 뭘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아유. 예. 판사들은요, 자신들이 쓰는 어거지는 대단히 관대한 것 같아요. 이게 판사입니까, 이게? 이게 이익 집단도 이런 싸가지 없는 이익 집단이 어딨어요? 아니, 대법관 수가 늘어나는데, 판사 수가 늘어나는데, 왜 재판이 약화됩니까? 아, 또라이 아니야. 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됩니까? 어디서 약을 팔어? 이 판사라는 것들이. 아유, 진짜. 예. 결론은 딱 하나예요. 지금의 사법개혁법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침해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아니라 뭔 줄 아세요? 사법개혁 3법 중에 재판소원법에 대해서는 입을 뻥끗을 못해. 지금 아무 말 못해. 재판소원법. 재판소원법은 이미 지금 헌법재판소가 차근차근 판례를 형성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어떤 루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재판소원법에 대해서 법원이 제일 질색팔색하지 않았습니까? 법 왜곡죄와 더불어서.
그 법 왜곡죄만큼이나 싫어했던 게 재판소원법인데 재판소원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를 안 해요. 왜? 헌법재판소가 차근차근 판례를 축적해 가면서 일정한 이 판례법들을 형성해 나가고 있으니까 말 못하는 거야 이제. 대법관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거든. 법은 통과됐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왜 이게 어깃장거리가 되느냐. 지금 조희대가 노태학 대법관 후임을 임명을 안 하고 있죠. 아직까지 대법관 한석이 공석인 상태예요. 왜? 이 상황에서 증언되는 대법관들까지 같이 엮이게 되면은 조희대는 뭐가 돼? 대법관을 임명 안 하고 계속 시간을 질질 끈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희대가 지금 핑계거리를 이재명한테 덮어 씌우겠다라는 뭐 그런 장난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렇게 시비를 건 거는요, 사실은 법 왜곡죄예요. 법 왜곡죄에 따라서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 고발, 이로 인한 재판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니, 재판을 그럼 잘 하지. 재판을 아주 성실하게 잘 하면 되지. 왜 재판을 성실하게 안 해서 이렇게 됩니까? 법 왜곡죄 때문에 판사들이 뭐 어쩐다고요? 웃기지 말라 그래. 지금은 뭐 판사들 고소고발 안 당하는 줄 아세요? 지금도 판사들 직권남용이니 공문서 위조니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고소고발 쏟아져요. 지금 한 해 수천 건씩 판사를 고소하는 사건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재판 잘못했다고. 참네. 법 왜곡죄가 되면 더 새낀 것 같지? 놀고 자빠졌는데 지금은 없는 줄 알아? 지금은 그냥 이게 직권남용이나 뭐 공문서 위조, 뭐 허위 공문서 작성 요런 걸로 고소가 되지. 앞으로는 이게 전부 다 뭐 다 법 왜곡죄가 될 거예요. 지금이나 그거 나오면 이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아. 판사들이 재판 잘못했다고 고소당하는 건 똑같아요. 뭐 판사들이 고소 고발이 뭐 급증할 것 같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진짜. 오히려 법 왜곡죄 때문에 판사들이나 법관들, 검사들이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까지는 억지를 써서 법 왜곡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사건 중에 제가 지금 피고가 되어 있는 사건 중에 2014년 무렵에 있었던 일을 제가 거론한 게 있어요. 근데 2014년에 있었던 일을 거론하면서 그때 뭐 기소가 됐네 혹은 무슨 민사소송이 있었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말을 한 제가 명예훼손이라고 지금 고소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럼 제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2014년에 제가 말한 사건이 접수가 된 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걸 확인해야 되지. 그걸 누가 확인해야 됩니까? 검사가 확인해야 되지. 그죠? 확실하죠? 그런데 나보고 자료를 내래. 그때 재판이 있었다는 걸 확인을 하라고 자료를 내래. 그걸 내가 왜 내는데? 검사가 나의 유죄를 입증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왜 그걸 갖다 내야 돼?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검사가 뭘 갖다 낸 줄 아세요? 2014년에 있었던 뭐 재판 얘기를 했는데 2019년 자료를 찾아보고는 관련된 자료가 없다라고 법원에 자료를 내요. 이 검사는 뭐다? 법 왜곡이지 뭐. 뭐긴 뭐겠어. 법 왜곡이지 뭐. 이런 일 앞으로 못해요. 과거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판 판결을 내려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앞으로는 이게 법 왜곡죄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2014년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허위이다라고 하려면, 그래서 처벌하려고 하면은 2014년 자료를 갖고 와서 입증을 해야 되잖아. 근데 2019년 자료만 갖고 와가지고 없다! 이러고 오면은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지. 근데 이걸 가지고 유죄 판결 내리면 판사고 검사고 다 법 왜곡 맞죠?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법 왜곡에 해당하는 판결들을 판사나 검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렸어. 근데 앞으로는 못할 겁니다. 이거 국민들로서는 너무나도 좋은 일 아니에요? 자, 그리고 보세요. 법 왜곡죄에 따라서 판사들이 지금 고통을 받게 됐다라고 주장하지. 근데 판사들이 고통을 받는데 왜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된다고 얘기해?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그래? 판사들이 지금 고소고발 당하는데 왜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된다 그래? 에? 판사들이 고소고발 당하는 건데 왜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된다 그래? 국민들의 권리는 보호가 되고 있구만. 예. 판사들이 억지를 쓴 거예요. 판사들 지들은 모르겠어? 알지. 알면서도 지금 뭐 하는 거다? 조희대가 시키니까 이런 걸 낸 거예요. 이런 택도 아닌 가짜는 거를 낸 거야. 자, 그리고 말입니다. 요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의미가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냥 언론에 한 줄 내겠다 뭐 이거밖에 없어. 달리 말하자면 그냥 조희대의 방탄을 위한 것이었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사실 법 왜곡죄 적용이 되는 대표적인 대상이 뭡니까? 지기현 판결 아닙니까? 지기현이가 윤석열 석방해준 바로 그 사건. 구속기간을 이상하게 계산해가지고 윤석열 석방시켜줬잖아요. 그 지기현. 그거 대표적인 법 왜곡죄입니다. 두 번째, 조희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조희대의 파기환송, 이게 대표적인 법 왜곡 사건이에요. 따라서 앞으로 이 법 왜곡죄 문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시비를 걸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두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재판이 정치에 관여한 사건, 아니 재판이 내란을 저지른 사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을 석방시켜줬어. 법을 왜곡해가지고. 그러면 지기현이는 뭐야? 얘 내란 공범이야. 그죠? 조희대, 이재명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대선에 못 나오게 하려고 그랬어. 이게 선거 개입이죠. 판사가 선거에 개입을 한 거예요. 판사가 선거에 개입을 한 걸 뭐다? 이거는 맞아 죽을 짓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자, 이 사건들 향후에 두고두고 법 왜곡과 관련해서 거론이 될 겁니다. 더군다나 조희대의 이 사건 조금 있으면 다시 대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건 지금 담당 판사들 다 있죠. 이 판사들 재판 잘못 하잖아요. 그거 다 법 왜곡으로 다 걸려 이거.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판사들, 특히 사법부가 조희대 방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열린 법관 대표회의는 조희대의 방탄을 위해서 열린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자, 게다가 요즘에 법원의 태도를 보면은 참 웃기지도 않죠. 지금 조희대가 아무리 봐도요, 이 위기의식이 지금 상당히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조희대는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려왔던 그 기반이, 이 권력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법사위에서 대법관의 지방이전법, 지금으로서는 뭐 세종이라든지 뭐 이런 데로 옮겨가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지방이전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갑자기 헌법적 함의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아니, 대법원을 지방으로 옮기는데 이게 왜 헌법적 함의가 왜 문제가 되죠? 대법원하고 대법원이 그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그게 무슨 헌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판사들은 그냥
자기들한테 좀 불리하다 싶은데 할 말이 없으면 그냥 헌법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헌법을 위반했네 어쩌네 이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들 할 말 없으면 상권 분립을 침해했다 그러고요. 지들이 할 말이 없으면 뭐 헌법을 위반했다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근데 이 대법원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아니 상당히 지금 우리로서는 좋아요. 지금 강남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강남 집값을 올리는 요인의 한 70% 정도는 대법원 때문이에요. 서울중앙지법 때문이야. 서울중앙지법에 다니는 판사, 서울중앙지검에 다니는 검사, 서울고검, 서울고법, 대법원, 대검찰청에 다니는 판사, 검사들이 다 어디 살겠어? 다 서초동 살거든요. 강남 살아요. 조금 멀면 개포동 살아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다음으로 인기 있는 데가 어디냐면 서울 동부지법이야. 서울 동부지법 지금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성동구에 있었는데 지금은 문정동으로 가 있죠. 송파. 그러니까 판사들이 강남 사는 판사들이 출퇴근하기 되게 좋은 거야. 그래서 서울 동부지법이 그렇게 인기가 있대요. 전에는 서울 남부지법이 되게 인기 있었는데 예. 아마 그렇답니다. 자, 아무튼 강남 집값이 오르는 이유 중에 70%는 판사, 검사, 변호사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그거 상당히 많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서초동 집값이 떨어져요. 강남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이라는 층에서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반드시 대법원이 지방 내려가야겠다. 그죠? 근데 여기 가면 집값 떨어지니까 예. 결국에 이 뭐다? 판사들이 저거 집값 떨어진다.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라는 뜻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이 정치적 함의가 있기는 해요. 이게 뭐냐면은요, 그 역사, 우리나라 역사를 쭉 보면, 또는 외국의 역사를 보면은 수도가 바뀌잖아요? 그럼 지배 세력이 바뀝니다. 집권층이 바뀌어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도가 바뀌면 집권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지방으로 이전한다, 수도가 지방으로 이전한다든지 또는 행정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 이것이 집권 세력을 교체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법부의 기득권 세력들은 서초동에 올망조망 모여 있어요. 근데 얘네들 지방으로 가면 이 기득권층이, 기존 기득권층이 해체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사법부의 세력 교환, 세대 교체, 세력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대법원이 지방 이전 못하겠다라고 개기는 이유, 근본은 거기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조희대는 지금 사법부의 오래된 기득권 세력의 일부라고 그랬잖아요. 조희대 입장으로는 서울에 있어야 될, 그것도 강남에 있어야 될 대법원이 지방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자신들로서는 충격적인 상황을 맞게 되는 거야. 자신들의 이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조희대가 법관 대표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사법 내란을 선동한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이 박상용 검사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조작 기소 파문, 이 파문이 적지 않은 영향, 아니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박상용 검사가 조작 기소, 그래서 진술 조작,
증거 왜곡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잘 걸러냈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왜곡했다, 조작했다, 진술을 하라고 뭐 장난질을 쳤다, 회유 협박을 했다, 진술 세미나를 했다, 연어 파티, 술 파티를 했다라는 주장 재판 과정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진우 부장판사 무시해버리죠.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지금 말입니다. 검사들이 뭐라고 떠버립니까? 확정 판결을 통해서 이화영의 유죄가 확인되었지 않느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조작 기소가 없었다는 게 인정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제 와서 난리냐 라고 어거지를 쓰고 있죠. 자, 그러니까 검사의 조작 기소를 법원이 묵인했고 법원이 공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조작 기소 사건, 이 사건이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지면 법원 역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신진우 판사, 이 사람은 진짜 책임을 져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 재판부 역시 줄줄이 다 책임져야 돼요. 아니, 문제 제기를 그때도 했었다고. 이미 법정에서 박상용이가 조작 기소를 했습니다. 진술을 왜곡했습니다. 진술을 조작했습니다. 위증을 강요했습니다. 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그런데 신진우 판사를 비롯한 판사들이 무시했어요. 그랬다면 법원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신진우 판사 얘기는 제가 뭐 늘 했습니다만 수원고등법원 문주영 판사, 김민성 판사, 강영재 판사, 여러분 이 이름들 기억하셔야 돼요.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대법원 2부에 박영재, 권영준,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 이 사람들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이 박영재가 나중에 법원 행정처장이 되죠. 그러니까 조희대는 처음부터 박영재를 법원 행정처장에 앉히는 것 자체가 이재명하고 정면 대결을 하겠다. 이재명을 끌어내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 박영재를 통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그 서울 고법이나 이런 데 배치해 놓고 그 판사한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떠맡기려고 그런 거야. 그랬었다고. 근데 박영재가 도망가는 바람에 지금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아무튼 이 판사들 향후 다 그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박상용의 조작 기소가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법원의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한데 조희대가 또 장난질을 칩니다. 뭔 장난질을 친다? 지금 내란 사건 가운데 노상원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처음으로 올라갔어요. 노상원 사건. 롯데리아 버거 반란. 버거 반란 사건. 자, 근데 이 노상원 사건을 박영재 판사가 맡았어요.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어요. 박영재가 누군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한테 이 재판을 갖다 맡기는데? 조희대 이 자식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쯤 되면 막 나가는 거 아닙니까? 참. 자, 뿐만 아닙니다. 지금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이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건도 대법원 2부로 가요. 주심은 엄상필이야. 이것만 봐도 조희대가 한번 해보자. 야, 이재명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참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의 제목을 사법내란을 시작한 조희대로 잡은 이유를 좀 짐작을 하십니까? 이래서 사법내란을
준비한, 아니 사법내란을 시작한 조이대라고 한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 그냥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조이대 나름으로는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조이대가 지금 노태학 대법관의 후임을 임명 안 하고 지금 개기고 있는 것까지 같이 섞어서 묶어서 생각해 보세요. 조이대가 지금 뭔가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거 확실하죠. 그리고 오늘 열린 법관 대표회의에 와가지고 사법개혁법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선동한 것까지. 조이대는 지금 내란을 시작했습니다. 군사를 동원하지 않았을 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희한한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판사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내란을 진압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 큰 내란 세력, 아니 내란의 본질들, 아니 우리 사회를 갉아먹고 있는 본질들, 그들이 이제 정면으로 드러나서 우리에게 지금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